전국 해법. 오늘은 국회 정무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메르스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그렇고 또 뭐 자가격리자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용기 있게 스스로 이 격리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이 공포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 공포를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함께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런 응원 릴레이들이 SNS상에서 많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이 정우택 의원님도 이런데 지금 동참하십니까? 당연히 동참을 해야 되고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응원 릴레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예. 처음으로 제가 스타트를 해서 네. 우리 KB 지금 지주회장하는 윤정규 회장하고 예. 또 우리 골프 선수인 그 박인비 선수 네. 2명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정규 회장은 이미 응원 릴레이에 그 릴레이를 받아서 네. 이미 SNS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것은 뭐 우리 다 아시지만 정말 이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정말 의료진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의료진의 그 공의라든지 또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소위 의병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메르스 의병이라고 해서 의병. 예. 정말 예전에 간호장교 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나와서 여러 가지 체온계도 재주면서 여러 가지 네. 활동하는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네. 정말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사실 의료진들의 사투 그러지만 실제 상황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요. 정말 사투예요. 완전 방호복을 입고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실제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슴을 압박하면서 이걸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폐렴 증세의 환자이기 때문에 울컥울컥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각혈처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 바이러스 덩어리가 이제 그렇죠. 거기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제 수간호사 하던 분이 워낙 상황이 급하니까 자기가 직접 방호복 입고 뛰어들어서 그걸 하다가 감염됐거든요. 그게 지금 대전 건양병원에서 수간호사가 이렇게 벌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료진들의 사투를 보면서 이제 누구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응원 릴레이에 저는 또 동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걸 이제 시작을 하셔서 반갑습니다. 자, 이 전국 현안에 대해서 쭉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우선 황교안 총리 청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혹들도 제기되고 3일 동안이나 청문도 하고 또 청문 후에도 야당에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어쨌든 인준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바로 메르스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황교안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하시는지요? 그 앞에 청문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예. 사실 2년 전에 이제 법무장관 될 때 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맥 빠진 청문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야당에서 좀 뭘 꼬집어내고 싶었지만 뚜렷하게 어떤 흠집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른바 한 방이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방이 없었다. 예.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리가 52일 만에 이완구 총리가 그만두시고 50일 만에 이제 총리가 됐다. 이렇게 그건 전 아주 잘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국가적으로 메르스 이런 사태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 또 제대로 지금 부처 간의 협업의 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된 황교안 총리가 이 점을 분명히 잡아갈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이번에 자기는 명운을 걸고 이번에 메르스를 잡겠다 이런 각오하에 임했기 때문에 저는 이 총리의 그 각오를 저는 믿고요. 네. 그런 또 처음에 총리 되고서의 행보도 지금 바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의가 시작됐고 황교안 총리가 답변하면서 포괄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거든요. 아까도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만 현장에 계셨을 텐데요. 네, 그 유감이라는 건 아마 청문회 때 네. 충분한 그 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데에 대한 유감 표명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잘 듣지 못한 피부병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병역 후에 치료받은 기록을 좀 내려고 그랬지만은 이제 오래되니까 그 기록을 제대로 못 난 데한 그런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황 총리의 인품으로 봐서 저는 황 총리가 거짓 없이
청문회에 임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유감은 이제 메르스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정부가 초기 대응이 좀 미진하지 않았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유감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하고 들었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총리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흔히 뭐 1인지하 만인지상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없어도 되는 자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감 없는 의전 총리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정말 이 책임 총리라는 말에 걸맞게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던 총리도 드물지만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어느 쪽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실세 총리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저 황교안 총리의 인품으로 봐서 그 소위 예전에는 뭐 대독 총리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총리에 저는 부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나라의 현실이 네.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우리 황 총리가 정치적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많은 그동안 사회 경험이라든지 또 인품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야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껄끄러운 상태에서 총리가 시작이 됐지만 네. 그것을 또 사람이라는 건 또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것은 야당의 그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듣고 또 그것이 옳은 것에 대해서는 네. 똑바로 우리 행정을 처리해주는 이런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면 야당도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문재인 대표, 이정을 원내대표를 예방해서 이렇게 환담 나누는 모습이 이렇게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야권에서는 야당 쪽에서는 공안 총리가 될 것에 대한 이 경계와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죠? 요번에 표결 나온 거 보니까 어떻게 여야가 거의 이탈표 없이 그대로 나온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야당 입장에서 제가 판단을 한다면 예. 우선 법무부 장관 할 때 두 번이나 해임 건의안을 냈기 때문에 참표를 던질 수는 없었다. 근데 제가 예. 야당 의원을 만났을 때 야당 의원들도 네.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준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참표를 던질 수 없었지만은 또 지금 지적하신 게 뭐였죠? 공안. 공안. 예. 그 공안 쪽에 조금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당이 반대표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만은 물론 그 황 총리가 공안 통해 검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네. 제대로 확립되는 대한민국이 돼야 저는 올바른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 여론조사상으로도 제가 듣기로는 법과 질서를 좀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총리로서의 그 지지가 있었다. 지지표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지지를 던졌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네.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황교안 총리한테 뭐 한 말씀 하신다면, 조언을 하신다면. 글쎄요, 황 총리께는 우선 그 야당과의 관계가 잘해서 정치가 우선 잘 돼야 저는 경제도 잘 되고 다른 것도 잘 될 수 있다고 여당과는 봅니다. 뭐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래도 여당은 이번에 참표를 던졌으니까 많이 응원을 해주겠죠. 그래서 우선 제일 좀 어려운 예. 야당과의 관계가 우선 잘 회복돼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나라의 위기가 지금 메르스 대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만하게 해주길 바라고 네. 세 번째는 역시 민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제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세월호 사태 때 벌어진 것이 경제 성장에 약 0.2%포인트를 낮추는 예. 이런 그 악영향을 끼쳤는데 이번에 이 그 메르스는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서 네.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관광업계 또 여행업계 또 심지어는 항공업체까지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그 경제에 대해서 다시 소비 진작이라든지 경제 보강을 하는 이런 대책들을 좀 제대로 수립해줬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더하면 동북아 사태가 지금 주문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사태가 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유동적인데 중국과 네.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네,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도 외교 간의 관계도 특히 한일 수교 50주년을 예. 맞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잘 원만히 총리가 풀어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9%를
기록했습니다. 네. 총리가 잘하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총리가 뭐 아까 있어도 되고 없어야 되는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이 세태가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그 총리가 잘해줌으로써 네. 대통령의 지지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굉장히 중요한 이 변수 중에 하나가 거부권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청와대 분위기는 일단 메르스가 급하니까 뭐 바로 거부권 행사는 안 하더라도 좀 늦추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쪽으로 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도 입장 변화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가만히 보면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김무성 대표 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국회에서 가결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의장께서 중재해서 자구를 수정한 것만 보더라도 다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어쨌든 정부 입장이 이제 곧 법제처에서 법률 검토해가지고 입장을 밝힐 거니까 정부에서 확실하게 그런 입장을 취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김무성 대표 무슨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법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의 저 발언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받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그렇게 읽어도 됩니까? 글쎄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직접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데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말이 전혀 안 들렸는데 제가 그냥 외부에서 듣기에는 김무성 대표가 이게 위헌 소지가 있었을 거까지는 아닌 걸로 알아서 우리가 입법을 하도록 통과를 시켰다. 제쯤에 그렇게 발언을 했다가 최근에는 요새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그 위헌 소지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어간을 보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신중치 못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의 정치 현실로 봐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상당한 정치의 소용돌이가 쳐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도저히 이건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럼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2에 붙여서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것을 재의결하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면 이걸 그냥 보류시킨 단계로 해서 폐기시키는 방안으로 가든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어떤 다른 방안을 내놓든지 이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거부권 행사가 일단 벌어지면 상황이 지금 상황이 간단치가 않겠다. 경색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중치 못했다, 또 잘 모르고 받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1차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이 제기됐다가 수그러들었는데 다시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런 분위기는 제가 느끼기에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다만 이것이 정말 아까 말씀한 대로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제2에 붙여졌는데 거기서 부결로 갔다. 그때는 이제 저희 원내대표 책임론도 거론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느껴서 그만둘 수도 있다 이렇게 되지만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아마 우리 여당 의원들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지금 뭐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이 문제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의태 의원님도 충북지사를 지내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광역단체장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두드러지고 돋보이기도 하고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긍정적 입장도 있고 뭐 부정적 입장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좀 부정적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런 국가 비상사태에 조금 나쁘게 말하면
정치적 쇼가 가미된 행태는 저는 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행태를 보면 그런 것이 좀 그 행태에서 좀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35번 환자가 아직 정확한 그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 국민한테 자정 임박해서 잠자리에 드는 국민들한테 그 다음날 아침에 해도 되는데 그걸 잠자리에 해서 그 확인되지도 않은 35번 환자가 걸렸는데 이 양반이 1,595명인가요? 이 사람들을 다 직관적으로 만나고 다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한 명도 다 음성으로 판정난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 후에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뭐 1대1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또 그 6월 4일 날 그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6월 10일에서야 가서야 무슨 메르스 전담병원을 지정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서울시 행정은 그 메르스 체계, 의료 체계는 숭숭 구멍이 뚫렸는데 폭로성 발언은 잽싸게 했거든요. 물론 거기에 얘기를 통해서 6월 5일 날 병원이 공개된 사항은 결과적으로 그거는 좀 메르스 대처에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도움을 줬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찬성을 하는 입장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일수록 광역단체장들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거기에서 제일 정부를 질타하면서 지금부터 모든 대책을 내가 대책본부장에서 서울시에서 다 하겠다. 그건 잘못된 알겠습니다. 거죠. 정부랑 협조를 해서 뭐가 잘못된 것은 이걸 좀 보완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져야지 정부는 무능을 질타하면서 내가 대책위원장이 돼서 다 이걸 치르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 거 보면 다 숭숭 서울시의 의료 체계는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대단히 저는 실망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